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빈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미있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0809 070-8812-0809 검색창에 국제민주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어제 광주 조선대 특별 강연에서 안철수 의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 임시 지도부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지요. 뿐만 아니라 당의 인적 쇄신도 천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야권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에서 한 발언은 굉장히 파급력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야권의 정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조선대 강연에서 핵심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조선대에서 1시간 10여 분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네. 주제는 여러분의 목소리는 역사입니다. 라는 강연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강연에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임시지도부 구성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안박,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을 모아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 치르는 임시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 두 분과 당대표의 권한을 함께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권한 공유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동선대위나 선거기획단, 총선 정책 준비단, 인재 영입 등 이런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당무위, 중앙위를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문안박 임시지도부로 넘기고 이를 당원 당규에 명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그 정치부에서 여의도 취재를 쭉 해보면 문재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준비와 자세가 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문재인 대표의 뜻이 확인된 강연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실제 문안박 세 분이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요. 이 세 분이 지금 보면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가진 권한을 셋이서 나눠 갖자 이런 해석으로도 들리는데 네. 실제 문안박 연대를 통해서 당 안에 있는 여러 비판들을 해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문재인 대표가 내년 총선까지 리더십을 갖고 가겠다 이런 뜻을 밝힐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당내 문재인 흔들기에 굴하지 않고 내가 대표 권한을 나눌 테니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쳐보자. 이런 역제안을 문 대표가 내놓은 건데요. 기득권 담합으로 비칠 수 있는 개파연합 지도부가 아니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혁신이란 연결고리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총선용 지도부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또 총선 승리가 정말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연결고리를 만들 건데요. 문 대표는 문안박 세 사람 지지를 합하면 새누리당 지지보다 높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동 선대위나 인재 영입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네네. 문안박 연대의 역할은 총선 관리가 핵심이란 설명입니다. 네. 공천은 혁신위원회의 시스템 공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불만과 잡음을 문안박 지도부가 해소하고
덕도 함께 외부 인재 영입에 나서자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어쨌든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 혁신위가 내놓은 안이 있고 이 내놓은 안에 따라서 시스템으로 공천을 하되 그렇지만 네. 뭐 온갖 뭐 그 잡음 불만 있지 않겠어요. 특히 그렇죠. 이제 지금 뭐 현역 의원들 당장 20%가 탈락할 텐데 네. 뭐 그분들도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또 지금 공천에서 배제될까봐 또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나서서 문재인 흔들기를 막 대거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 문제들을 문안박 연대로 이거를 좀 누르면서 가겠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안철수 혁신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직접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적 혁신은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얘기인데 100번 옳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의 목표야 낡은 행태를 청산하고 실력 있고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주장한 낡은 진보 청산에 대해 형용 모순이란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해왔거든요. 문 대표가요. 네. 지난달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반면에 김한길, 박지원, 정세균 등 전직 당대표 그룹에서 주장하는 통합 선대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처럼 개파 수장들이 모여서 공천 지분을 나누는 형식의 구시대적 선대위가 아니라 정말 개혁적인 선대위를 만들어내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네, 이른바 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중진 정치. 네. 이른바 그 공천을 매번 선거 때마다 서로 나눠 갖는 개파 수장들의 연합처럼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거의 봉건 시대 영주들의 네. 정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뭘 않습니까? 결정할 때면 항상 모여요. 그렇죠. 그 모이죠. 동그란 테이블에 모여서 각 개파 수장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중진 정치를 청산하겠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문안박 새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자 이런 제안으로도 보이는데 네. 당내 리더십 여러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문 대표가 안 의원의 이런 혁신안까지 끌어안으면서 이른바 내가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안 의원의 반응인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안철수 의원실에서 문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 짧은 공식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의원은 문 대표의 제안을 좀 더 검토해보고 그냥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죠. 예. 검토해보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안 대표가 이게 아니다 싶었으면 일거에 거절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라고 메시지를 낸 것은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분석하기로는 네.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안 대표와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표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보도를 조중동 특히 종편 언론들이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취재하기로는 이 시그널은 해볼만 하다. 그런데 네. 뭔가 또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긍정적 시그널로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최재성 당 총무본부장 네. 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또 각을 세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예, 이 문자는 어제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한 공식 입장 문자보다 더 먼저 온 문자입니다. 네.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최재성 본부장이 어제 아침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그냥 손을 잡으면 된다. 두 분이 변화 혁신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절실하다는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명분과 공통 부모는 없다라면서 문 대표는 더 성의 있게 프로포즈를 하고 안 의원은 너무 많은 혼수를 가져오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적절하네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런 연대 이런 걸 결혼에 비유를 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안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문 대표 측근의 발언이 이러하니 문 대표가 어떤 발언을 한들 혁신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라면서 지난 2달 동안 혁신을 거부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해온 문 대표의 결정이 이러한 측근들의 의견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하는 혁신안을 혼수에 비유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이 혼수라는 발언 또 프로포즈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도 최재성 의원은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최재성 의원의 경우에는 좀 쉽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비유를 들었는데 비유를 한 것인데 예. 그 비유가 조금 더 나간 비유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박 혹은 네. 반론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재성 본부장이 네. 쉽게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 아직 문재인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간의 어떤 그 화해 그리고 뭐 두 분 간의 만남 이런 건 아직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제 던지고 네. 오늘 지금 오전인데 여전히 좀 갈등의 골이 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의원이 문 대표의 이른바 임시 지도부 구성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또 박원순 시장의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박 시장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아무래도 박 시장은 현직 단체장이기 때문에 제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 시장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서울시정의 중심을 두고 전념하면서 현행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돕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의 통합과 혁신을 모색하자는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이건 현실이죠.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현직 서울시장이 선거법 테두리,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역시도 저는 긍정적 시그널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불가능하면 일거에 거절했을 텐데요. 오늘 그리고 두 분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예, 서울시에서 네. 청년 정책 관련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렇죠.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청년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도 오늘 취재를 대부분의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를 가기 때문에 네. 문한박 연대와 관련된 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를 쓰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 따라서 문한박 임시 지도부 성사 여부가 결정이 날 걸로 보이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문 대표가 지난 강연에서 인적 쇄신도 굉장히 강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포인트로 잡았습니까? 네, 문 대표는 저를 흔드는 끊임없이 당을 분란 상태로 만드는 분들은 실제로는 자기 공천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천권을 약속하는 옛날식 정치는 승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의 정치개혁도 결국 인적쇄신 아니겠는가라고도 말했는데요. 호남 현역 의원 물갈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혁신을 둘러싼 당 내용과 호남에서의 지지율 약화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걸로 풀이됩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호남 그 관료 출신들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왜곡돼서 현장에서 전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호남 현역 의원들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분석과 의혹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던진 의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광주는 야당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이곳에서 호남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를 주장했기 때문에 또 호남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이분들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파문이 굉장히 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당장 호남 비주류를 대표하는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에 영남 패권으로 호남 소유를 가중시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고요. 왜냐하면 문한박 이 세 사람이 다 영남 출신이죠. 아, 네. 네, 뭐 그런 걸 지적한 것 같고요. 어제 문 대표가 사실 천정배 의원을 향해서도 같이 하자, 통합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잘 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제를 박 의원이 깔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는 문 대표를 당 얼굴로 해서 연전연패를 했고 총선도 어렵다고 하면 이제 승리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문 대표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통합선대위를 구성해서 총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 대표의 문한박 지도부 제안에 대해서도 실현 불가능한 해법을 제시해가지고 오히려 혼란과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주류 모임이죠.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민진모. 이 모임도 어제 저녁 함께 모여서 문 대표의 문한박 임시지도부 제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도 일부 최고위원들도 반발했는데 오영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고요. 주승용 최고위원도
문안박 연대에 최고위를 대체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여기저기 도처에서 지금 폭탄들이 터지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요. 네.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가 주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5개월도 채 안 남았네요. 이제 넉 달 정도 앞으로 다가온 이 총선에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 총선을 어떻게 하면 승리로 이끌 것이냐 그 전략에 천착해서 지도부 네. 구성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반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그리고 또 민진모나 그리고 또 일부 최고위원들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최고위원들의 경우는 전부 다 그 선출직들이기 네. 때문에 본인들이 다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당심으로 당선된 분들이어서 본인들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여하튼 이런 혼란한 상황들을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야 다음 단계로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좀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야당이 좀 단결해서 제대로 된 박근혜 정부의 어떤 무도한 전횡에 대해서 좀 맞서길 바라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본다면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네.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의 이른바 광주 제안이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저희들이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장윤선 기자의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우리는 언제쯤 되어야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세상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블루톤의 이 네. 셔츠와 스웨터. 네, 이뻐요.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네. 감기 안 걸리셨죠? 약간 왔어요. 근데 어제 좀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요. 네. 네, 약간 목소리도 좀 그렇고. 그렇군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좋아요. 네. 감기 좀 오신 것 같은데. 감기가 안 나. 코 감기인데? 비염하고 섞여가지고요. 이게 아이고, 계속 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이게 났잖아요. 그거. 일교차 때문에 요새 맞아, 또 맞아. 기침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예, 네. 그게 좀 기온차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양극화가 없고 기온차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안 될까? 살기 힘들 것 같은데. 계속 감기로. 네, 네. 자, 요새 주요 재벌 대기업들 네. 연말 인사를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네. 왜 그렇게 재계가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항상 인사 불안해. 좌불안석. 항상 인사가 있으면 항상 어떻게 될까? 들썩일까?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너 나가. 이렇게 될까봐. 네. 내 친구 남편도 사실은 네.
그 재벌 그룹의 임원인 친구가 있어요. 좋은 잘 친구. 나가죠. 예. 좋은 친구도 좋네. 연봉이 공이 3개가 더 붙어요. 다른 세계야. 다른 세계. 친구라고 할 수 없어요. 엉덩이가 들썩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좌불안석. 임원들은 보통 1년 단위로 네. 그냥 임원 상무 초봉 내지는 뭐 상무 1호봉차 그 정도는 뭐 괜찮아요. 뭐 네. 한 번 더 안 할 수 잘려요? 있고. 아, 그래요? 특별한 안심하라고 얘기해도 돼?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 도덕적으로 진짜 그렇군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한.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좀 올라가면 네. 이제 매년이 이제 힘들죠. 네. 1년 그렇군요. 1년이. 네. 정희야 안심해라. 상무 1호봉?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여하튼 괜찮죠. 네. 왜 그렇게 근데 다들 지금 뭐 모든 기업들이 그런 거예요? 요즘에 원래 한 11월 말 이제 그 마지막 주 내지는 이제 12월 초까지 매년 보통 이제 그룹들 재벌들 이 인사가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사장단 고위 임원 인급들 이제 인사가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 뭐 한화, 롯데 이게 또 그룹 간 빅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구조 개편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사장단 고위 임원급 인사가 좀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런 그룹 뭐 삼성이든 뭐 한화든 롯데든 이런 그룹의 어떤 그런 사업 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사업 구조가 개편되면 조직도 개편이 되잖아요. 그렇죠. 조직이 개편된다는 얘기는 꼭 사람들이 또 바뀐다는 건데 그런 규모가 좀 상당하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특히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이제 들어선 이후로 사실상 자신의 어떤 첫 임원급 인사가 될 것이다 이번에. 아니 그나저나 그 아버지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네. 어떻게 연말인데 이제 집에 가셔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병원에 그대로 계십니다. 아이고. 네, 그대로 여전히. 그런데 그건 있어요. 좀 네. 달라진 게 네. 삼성이 예전에는 어떤 일정 부분 좀 그 뭐 몇 개, 뭐 2, 3개월이나 한 번씩 네. 이렇게 좀 브리핑 내진 브리핑했잖아요. 네. 건강 상태에 대해서 네. 하지 않습니다. 요새 브리핑도 안 해요. 브리핑은 하는데 네.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살짝 물어보면 네. 예전과 같습니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어. 이상해. 아니 근데 뭐 이게 뭐 경제 성장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예전과 같을 수 있지만 건강은 매일매일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거를 그렇게 브리핑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그분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요. 관심도 네. 많고 또 이건희 회장의 건강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네. 그 우리나라 최대 그룹의 어떤 재벌 회장으로서 그분의 건강 상태 또 그룹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미치는 영향이 그럼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뭐 나름대로 다 이렇게 체제를 뭐 만들어 가고 있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이건희 회장이 갖는 어떤 무게감 뭐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여전히 또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그렇죠.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건희 회장 건강 문제는 앞으로도 그리고 일정 부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제대로. 궁금해요, 네. 삼성. 네. 네, 우리 또 하나의 가족이니까 알고 싶어요. 자, 이재용 부회장 체제에서 사실상 처음 인사를 하는 것이니 네, 삼성그룹 굉장히 예민하게 이거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네, 그룹들은 그렇죠. 또 어때요? 다른 그룹들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하여튼 삼성이 있고요. 삼성이 12월 초에 아마 지금 인사가 지금 준비가 되는 것 같고 LG 그룹이 또 이제 가장 먼저 인사를 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으로 LG 그룹이 먼저 이제 그 재벌 그룹의 어떤 먼저 그 사장급 고위급 인사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삼성, SK, 현대차 뭐 이렇게 쭉 사장단 임원 뭐 조직 개편 이런 부분들이 쭉쭉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은 일정 이것도 이제 그 예전에 비춰봤을 때 네. 예상을 하는 수준이고요. 항상 인사하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또 갑자기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최태원 회장 또 여기 또 저 갔다 오셨잖아요. 복귀 오셨죠. 네. 갔다가 복귀하셨고. 네. 네. 복귀했어요, 이제. 복귀했죠. 그렇군요. 회장으로. 네. 어쨌든 뭐 법무부 출장을 한번 길게 다녀오신 분들은 네. 또 좀 다르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기업 경영을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최태원 회장 출장 다녀오셨으니까 뭐 세게 제대로
할지 네. 한번 SK 그룹 봐야겠네요. 얘기 이따 제가 또 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자 이번 재벌 인사 이렇게 보면 그 삼성이 제일 주목을 그럼요. 아무래도 네. 예, 끌 제일 수밖에 없을 것 큰 같아요. 그룹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언론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사람들로 그렇죠. 채우겠다. 네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좀 그런가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체제 이번에 하게 되면 첫 번째 인사고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한화, 롯데 이런 어떤 그 매각 인수합병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나름대로 삼성 입장에서 보면 사업 구조를 완전히 이제 이재용 체제로 이렇게 바꾸는 하나의 작업이고 지금 이 부회장 그 지금 여러 가지 그 아직까지 이렇게 전면적인 어떤 경영 전면에 나섰다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이 있고 기본적으로 돈 되는 사업에 삼성이 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핵심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라는 분위기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정 부분 지난번에 뭐 나왔던 뭐 방위산업 관련된 그 계열사를 다 한화에다 매각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석유화학 쪽 계열사도 롯데에 다 매각을 해버렸고 엊그제는 또 삼성카드 또 매각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삼성 곧바로 이제 부인을 했지만 이제 금융 계열사 중에서도 일정 부분 돈 안 되거나 우리한테 별로 삼성생명 빼고 안 되는 데는 뭐 그냥 팔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삼성발 집중과 선택이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오마이뉴스가 잘 하는 게 집중과 선택인데. 그렇죠. 근데 삼성 같은 큰 기업이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하게 되니 나름대로 기업이 얼마나 위기가 있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큰 위기감을 갖고 있고 이제 향후에 그런 어떤 과거와 같은 어떤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뭐 문어발식 네. 경영, 뭐 선단신 경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뭐 이건희 회장 체제 한 재벌 2세까지 그런 네네. 경영까지는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 내지는 어떤 재벌 어떤 선단식 다양한 어떤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다양한 분야에 그 진출하는 게 있는데 네.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요즘은 핵심적으로 핵심 사업에 되는 집중하자. 것만. 그런 쪽으로 좀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분위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구조 개편 속에서 또 하나의 그 관점은 이런 사업 구조가 개편되면 조직이 개편이 되고 조직 개편되면 결국은 또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다. 잘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에 엄청나 지금 내외 외부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그때 있고요. 그 해외 법인 감원. 맞습니다. 해외 법인 감원이 삼성전자의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데 해외 법인의 어떤 그런 직원들의 감원 이런 구조조정 해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또 민감한 부분이고 삼성전자 스스로도 그런 어떤 위기감을 스스로 이제 그 보여줄 수 있는 단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작년에는 인사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네. 작년에 보니까 사장이 3명이 승진했고 임원들이 353명이 승진했어요. 그 전에 비하면 353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작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어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쓰러지면서 이제 그 어떤 그 이재용 내지는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사를 변화를 주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좀 그룹 전체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또 네. 사람들까지 이렇게 크게 변동을 시키면 아무래도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좀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보통 그대로 웬만하면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가자 일단 그런 게 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죠. 일단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어떤 그 사장급 인사라고 하는 3명, 네. 쓰리톱이라고 하는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 또 이상훈 사장 이분들이 이제 뭐 삼성의 뭐 소비자가전, 뭐 네. IT 모바일, 뭐 이상훈 사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CF로 해가지고 사실상 경영 전반을 쥐고 있는 이 3명의 사장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임기가. 사실상 이제 이 3명이 과연 뭐 이건희 사람이냐, 뭐 이재용 사람 뭐 이런 뭐 얘기들도 있지만 과연 이 3명의 사람들이 과연 유지가 될 것이냐. 근데 삼성전자 이 3명의 사장이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건 사실상 이제 이재용 체제의 상징적인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가전도 텔레비전 뭐 이런 거가 전부 LG가 1위더라고요. LG는 원래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IT 모바일 부분도 지금 뭐 샤오미에 뭐에 고가 핸드폰 쓰는 사람 전부 아이폰, 그렇죠. 또 중저가는 전부 샤오미.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 내부가 굉장히 흔들리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이분들 것도- 뭐
실적이 그래서 잘리게 모바일 그래서 그 최근에 그 연봉을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신종균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연봉이 한 100억 줄었대요. 100억. 아, 100억. 뭐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아니 원래 얼마 받아? 원래 이제 그 100억대가 넘는 연봉을 훨씬 많이 받는데 이번에 공개된 연봉을 보니까 작년 대비 한 100억 정도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 얼마 내요? 갑자기 엄청 내죠 국민연금. 그래요? 엄청 내도 그 연봉 480억인가요? 그 이하는 다 똑같다면서요. 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랑 이분들이 나중에 퇴임 안 되면 국민연금 얼마 받고 뭐 그거 들어오겠습니까? 이분들한테는 뭐 수십억씩 이미 나름대로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야 개나 줘라 이러는 거 아니야? 용돈 쓰겠대 용돈. 용돈. 참. 밥값 그렇군요. 정도. 네. 하여튼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씁쓸해요. 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 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른바 삼성의 주력 산업들 이것이 좀 막 엄청나게 성장하던 게 상당히 둔화되는 이런 요인이 그렇죠. 크게 또 변화의 요인으로 꼽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삼성전자 특히 실적이 올해 또 실적이 작년보다는 좀 그나마 작년에 굉장히 너무 3, 4분기 너무 안 좋았고 올해 이제 1, 2, 3, 4분기까지 이제 나오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좀 치고 그 매출이나 이익이 전보다 크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약간 그 전반적인 저성장 과거 같은 그런 고성장 구조가 나올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그리고 삼성전자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뭐 그 특히 모바일 분야 휴대폰 이쪽 사업 분야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다 여전히 이번에 그나마 삼성전자가 먹거리로 그나마 실적이 좋은 이유가 반도체가 이 큰 사이클 속에서 호황이 있어가지고 반도체 분야에서 그런 어떤 이익이 없었으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흔들렸을 거라는 어떤 그 전망 얘기 분석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년에 이번 인사에서 내년에 어떤 삼성전자 전반의 어떤 그런 경영 쇄신 그런 또 일부 뭐 문책성 인사 뭐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사가 잘 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영업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명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안 좋으면 바로 삼성은 신상 필벌 그렇죠. 이런 회사기 때문에 이 결과가 안 좋아서 앞서 언급한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임원들 상당수가 의자가 없어질 집으로 가야 되는 이런 얘기가 나돌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어떡하냐 갑자기 이렇게. 이게 삼성전자 지금 임원이 한 1,200명 돼요. 임원만.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죠. 솔직히 일반 기업에 비교해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 임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한 20-30% 감축될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30%요? 그러면 되게 크죠. 거의 한 엄청 떨고 있겠다 여기. 많죠. 그 정치권에서는 300명까지 잘릴 수 있는. 정치권에서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 의원 평가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도 20%거든요. 20%. 사방팔방 떠는 사람들 너무 많네. 청년 무슨 나이를 45살로. 그러니까 그 당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요. 저도 이렇게 문제 지적을 해도 안 바꿔. 하여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작년 말고 그 재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한 2, 3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실적에 따라서 임원들이 한 300명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1200명까지 올라갔는데 그 글로벌 저성장 그 전반적인 어떤 세계 경제가 그 저성장 구조에서 모바일 아까 말씀하신 샤오미와 그다음 아이폰 사이에 껴있는 중간에 껴있는 삼성전자의 그런 위기 그런 걸로 인해서 모바일 분야의 실적 둔화 뭐 이런 것이 겹쳐가지고 이번에는 임원이 한 20-30% 감축되면 한 300명까지 감축될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가 또 임원의 승진 숫자도 아마 예전보다
확 줄 것이다. 이게 결국은 전반적으로 이것도 비용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결국은 이 사람을 줄이겠다는 거는 결국 그 사람에게든 사람의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물론 뭐 그 기업이 어떤 그 기업의 그 사이클 내지는 어떤 그런 경영 상황에 따라서 인력을 갖다가 뭐 유동적으로 할 수는 있고 특히 임원처럼 어떤 연봉이 높은 어떤 임원급들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계약직으로 하니까 뭐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감축 내지는 임원 구조 조정이 그 기업의 어떤 그런 경쟁력까지 자칫 또 좀 떠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삼성물산은 일부 부문에서 희망퇴직도 받는다면서요. 맞아요.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그 사실상 지주회사로 막 통폐합하면서 덩치가 엄청 커졌어요. 엄청 커져가지고 이제 이 갑자기 이 회사들이 겹치면서 이렇게 통합되면서 이 커진 덩치가 덩치가 커지면 아무래도 또 업무가 또 막 중복되거나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또 이런 이 커진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이런 부분 뭐 건설, 패션, 뭐 리조트, 막 상사 이렇게 이게 지금 막 4명의 사장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번에 아마 이번 인사 때 어떻게 좀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변동이 되면 또 그만큼 또 사람의 또 그런 조정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삼성그룹 자체에는 보면 미래전략기획실인가 옛날부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이게 이제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런 기구인데 이것도 좀 바꾼다면서요. 이거는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약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아까 말씀드린 삼성물산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네. 미래전략실이 지금 그 장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그 비서실 있잖아요. 그룹 회장 비서실. 네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97년, 98년 막 그룹 구조조정본부라고 또 구조본. 그 맞습니다. 유명한 구조본. 구조본 이름이 또 바뀌고 또 그게 또 이제 최근에까지 와서는 이제 미래전략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 구조본에 대한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없애라 그러고. 맞아요. 그룹 구조본 해체하고 실질적으로 삼성도 구조본을 해체했습니다. 해체하고 다시 이제 이건희 회장이 한때 그 김용철 삼성 그 문제 비자금 문제 폭로하면서 구조본이 해체되고 이건희 회장이 물러났다가 이건희 다시 복귀하면서 다시 또 새롭게 만든 게 미래전략실인 거거든요. 이름만 바꿔서. 그때 항상 얘기는 구조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비판은 뭐였냐면 다른 건 아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그룹에서 인사, 경영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별도의 조직.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일하는 사람들 되게 그룹에서도 되게 나름대로 스마트하고 되게 어떤 우리끼리 그냥 시쳇말로 되게 빵빵한 스펙과 능력 있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움직인다. 뭐 정부로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각 그룹에서 굉장히 똘똘하고 되게 똑똑한 어떤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룹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룹의 전반적인 미래 먹거리, 뭐 기획, 그다음에 오너 일가의 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또 오너와 또 그룹과 관련된 전반적인 동향 파악, 그다음에 뭐 대정부 업무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특히 삼성은 이게 굉장히 강하죠. 이 역량도 되게 또 잘 해왔고 뭐 해온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수행을 해왔고. 그런데 지금 이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지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삼성전자 그 빌딩 안에 있어요. 그 42층에 있는데 그 회장실과 굉장히 비슷하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롯데는 신격호 회장이 있는 데가 36층. 36층. 그리고 삼성은 여기 42층. 42층. 거기가 50층 건물에서 고층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럼 전망 때문에 그런가? 전망도 있고 아주 그 우리끼리 얘기하면 뭐 아파트든 뭐든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지? 로얄층이라고 하잖아요. 로얄층. 뭐 15층 건물에서 한 7층, 8층. 그렇죠. 20층 건물에서 한 뭐 13, 4, 5층. 네, 그렇죠. 50층 빌딩에서 한 42, 4, 5. 로얄층에 다 있는 거죠. 로얄층. 로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전략실도 거기에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에 이제 그 삼성물산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주회사로 딱 바뀌면서 삼성물산도 되게 커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안에서 있는 그룹기획 뭐 삼성물산 쪽에 또 다른 어떤 그 홍보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가면 그쪽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있는데 그쪽에 어떤 그룹의 어떤 기획이나 홍보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재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지배구조 개편 속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분야, 방위산업 이런 사업구조 개편도 있었고 사업구조 개편 속에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고 그러면 미래전략실도 아마 개편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좀 그 아직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승계 그다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미래전략실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후계 구도가 완성이 그렇죠.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여기는 회장님 말씀 그렇죠. 중요한 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정도는 뭐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다른 그룹들도 삼성 같은 이런 미래전략실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룹 미래전략 이름은 다르지만 그룹의 어떤 비서실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팀 다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어때요?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었는데 네, 그렇죠. 정의선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고 또 둘이 친하다면서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네. 정의선 부회장이. 네네. 그러면 이번에도 삼성처럼 현대차도 정라인. 정라인. 현대차에서는 네. ES라고 합니다. ES 라인. ES? 왜요? 정의선, 정의선. 의선. 그래서 거기는 ES라고 부르고요. ES. 삼성에서는 JY. JY. JY 무슨 뭐 아이돌이야? 현대차에서는 ES. 정몽구 회장을 뭐라고 하냐면 MK. MK. 그래서 MK, ES. 그 원래 현대차 그룹의 인사를 럭비공 인사라고 해요. 그래요? 그 왜요? 럭비공 아시죠? 그 일반 네, 축구공과 다르게 맞아요. 이걸 놓고 던지면 이게 공이 어떻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정몽구 회장 MK 인사라고 하는데 MK. 이 부분이 어디 딱 공장 이런 일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의 알라바마 거기에 이제 거기 현대차 공장이 있는데 그 알리바마고요. 알리바마. 그렇죠. 알라바마는 어디죠? 거기구나. 네. 중국에. 네. 그 공장에 가가지고 공장 라인을 쭉 돌다가 차들이 쭉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장장을 불렀대요. 가지고 딱 불러가지고 그 앞에 차 보닛 있잖아요. 네. 우리가 하면 이제 그 엔진룸 열 때 네, 이렇게 네. 딱 잡고 올리는 거. 딱 잡고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장장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열어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걸 막 어떻게 열지 몰라가지고 막 좀 약간 버벅댔대요. 갑자기 조연아 생각나. 그래가지고 이걸 갑자기 못 연 거야 보닛을. 네. 그러니까 MK 회장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딱 돌아서 쟤 잘라. 그러니까 그날 그 자리로 그냥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본인 하나 못 열어서.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면 뭐 MK 씨.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 어떻게 공장장이 얼마나 막 하고 오겠어요. 막 까만 그럼. 양복 입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쫙 서가지고 어이 그거 열어봐 했는데 혹시 잘못 열면 어떡해 상처 나면 어떡할까 조심해서 잘 안 되고 약간 긴장할 수 있잖아 수 사람이. 있죠.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괜찮다고 열라고 하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위로를 해야지 뒤돌아서서 자르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게 뭐 약간 이제 뭐 관점 차일 수 있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데 네. 이제 뭐 현대차 쪽에서는 이제 뒤로 들려오는 얘기는 뭐 어떻게 공장장이 자동차 그 본인 하나 뭐 그게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못 연 사람이 근데 어떻게 사람이 공장장 소심하면은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성격이 그렇죠. 너무 소심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거 왜 맞아요. 초등학생들도 보면 발표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손 들고. 근데 이 손 드는 게 힘든 애들이 있어. 몰라서 못 드는 게 아니라 맞아. 손 드는 게 너무 이게 떨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사람이 정말 본인을 못 열겠어요. 못 열는데 어떻게 공장장을 해. 네.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이게 하나의 이제 그 MK식 인사를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무섭네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게 이제 말은 좋아요. 조직의 긴장도를 좀 항상 긴장감을 갖게 하고 또 성과를 어떻게 항상 성과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 좀 중시한다. 편안하게 일하면 안 되고 긴장하고 일해야 돼요. 힘들지 막 그래서 거기 있는 현대차 이런 데는 특히 현대차는 MK가 떴다 그러면 이건 뭐 군사 작전을 방불해 막 쫙 서가지고 만약에 어떤 아산 공장이나 같은 데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양쪽에 도열을 쫙 해요 사람들이. 네. 군인이야 뭐야. 그래서 네. 딱 지나가면 네. 인사를 쫙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 문화일 수도 있긴 한데 자동차의 공장의 어떤 나름대로 특수성 뭐 이런 거 다 좋다 하더라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요즘은 갑자기 그 생각 드네요. 정몽구 회장 저기 다녀간 다음에 그 후임 공장장들은 전부 그거 연습하는 거 아니야? 언제 우리 회장님이 와서 그 연락을 할지 모르니까 막 여는 연습하고 아니,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실제로 그랬어. 실제로 네. 쫄지 말고 열어야지. 연습하고. 실제 연습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대놓고 진짜? 말은 못하지만 연습하죠. 뭐야 이게? 뭐 했지. 정말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 그럼요. 그게 와닿네요. 그래서 이 현대차의 기본적인 항상 그 현대차 그룹의 인사를 얘기할 때는 럭비공 인사. 뭐 언론이나 기자들도 한 번씩 그런 얘기 썼다가 되게 좀 이 럭비공 인사를 되게 싫어합니다. 현대차에서는. 왜 럭비공이냐. 그러니까 자기네들 어떤 그런 인사가 싫겠죠. 말은 이제 조직의 긴장, 없고. 그렇죠. 성과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게 굉장히 좀 그 어떻게 보면 그 긴장 그 조직이나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하네요. 레이저 한번 쏘고 그렇지. 바꾸고 맞아요. 너 내려. 실제로 한민구 장관이 너 내려 그래가지고 같은 비행기로 못 왔대잖아요. 그 KFX 그때 갔다가 한미 정상회담 갔다가 딴 비행기 타고 왔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국 사회에 조연아들이 굉장히 많은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조연아들에게 희생당하는 박창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거예요. 물론 한민구 장관이 박창진 같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연아가 지금 재벌 3세 그쪽이고 정몽구 회장 재벌 하여튼 2세 그런데 하여튼 그 다 배운 거죠. 다 위에 아버지 뭐 할아버지, 선대 할아버지 다 배운 거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현대차가 이런 럭비공인사가 그래서 여러 비판도 있었어요. 야 이렇게 해서는 과연 정말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기 어떤 자발성 내지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이 있으니까 좀 약간 줄어들었다 싶어도 올해도 또 이런 럭비공사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8월달에 그 최성기 전 중국 사업부 전략 담당 사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중국 쪽 시장이나 이런 사업 실적이 별로 안 좋다고 곧바로 그냥 곧바로 명령이 납니다. 8월달에 인사가 이게 보통 살벌하군요. 연말 인사가 아니라 그냥 8월달 중간에 그냥 확 바꿔버리는군요. 그럼 확 바꾸니까 남들 조직은 다시 확 긴장이 살고 다시 또 성과 매출 올리고 남들 또 판매량이 또 올랐어요. 사람 바꾸니까. 근데 과연 이게 이 사람도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전임 사장이 그렇게 확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당장 안 잘리려고 막 또 판매 촉진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충성 이외에는 살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의 그렇게 기고만장한 행위들이 일반화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좀 어때요? SK그룹은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디 갔다 오셨잖아요, 올해. 법무부 출장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번에 삼성 아까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러운 어떤 건강상의 문제로 그 해 인사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어떤 기조를 취한 것처럼 네. SK그룹도 아마 올해는 복귀 첫 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감하게 또 이게 막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룹 전반적인 어떤 안정적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작년에 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나름대로 SK그룹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주력 계열사들 사장들, 이 CEO들이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또 이걸 또 다시 바꾸기는 좀 무리할 수도 있겠네요.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올해는 좀 안정적으로 좀 기존의 작년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그 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또 조직의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하고 또 긴장감 조직 어떤 그런 뭐 긴장감도 다시 뭐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SK텔레콤이 CJ 헬로비전을 인수했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좀 말들이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그 SK그룹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제국장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사 또 이제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인 키워드에도 불구하고 좀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 그럼 비주력 계열사들 이런 부분들은 인사가 아마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LG, 롯데, 한화 이런 데도 궁금하네요. LG는 아까 말씀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LG전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이미 삼성처럼 LG도 오랫동안 이 회사 내 구조조정이 진행돼 왔고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과연 어떤 또 LG의 어떤 그런 대규모 어떤 그런 물갈이 인사가 있을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구본무 회장 그 스타일 자체가 막 그 인위적으로 막 사람들 확 자르거나 막 구조조정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네. 보통 사람들 크게 막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는 어떤 그룹의 그런 기본적인 그 구본무 회장 스타일인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승진은 좀 줄어들어도 문책 인사, 사업구조 개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LG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 아까 삼성이 비슷하게 네. 하는 것처럼 그래서 LG전자가 좀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LG화학 이 회사가 되게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그래요? 거기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 해외 뭐 그 자동차 회사들과 굉장히 LG화학 배터리가 되게 유명해서 LG화학이 되게 좀 실적이 다른 어떤 그룹 계열사보다 높고 또 사실상 주력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뭐 LG 디스플레이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OLED 조명 사업 이게 되게 요즘에 계속 많이 뜨는 사업인데 LED. 맞습니다. 네. LED에 하나 올라간 OLED 뭐 이런 건. OLED. 예. 네. 이제 이걸 갖다 이제 LG화학에서 또 계속 인수하면서 그 사실상 LG화학이 나름대로 이 OLED 사업의 어떤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롯데는 그럼 롯데가 이게 정신없잖아 아직도. 롯데는 아직도 정신없죠. 분쟁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으니까. 롯데는 아들끼리 싸우느라고 아주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 맞아요.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롯데 그룹 진짜 5대 그룹 내지 10대 그룹 안에서 정말 롯데처럼 올해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네. 지금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그룹도 없죠. 또 얼마 전에 또 면세점 사업에 또 발표했을 때 또 떨어졌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거? 그래가지고 신동빈 회장이 이게 99%가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에서는 100%입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사람들이 무슨 99%냐? 그럼 1%는 누가 책임졌다는 거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조용히 100%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게 신규 회장 포함해가지고 신동빈, 신동주 회장 이게 경영 분쟁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예. 이런 어떤 그 오너 일가 분쟁 속에서 큰 인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줄리 세웠기 때문에 그쵸, 끝났어, 이미. 여기서 누구 또 네. 자르거나 뭐 하면 확 돌아서 가지고 상대방 반대파이부터. 그렇지. 네. 그러니까 롯데그룹은 아마 올해 연말 인상 크게 없을 가능성이 크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롯데월드 면세점 탈락 때문에 전반 그룹이 정말 뒤숭숭하고 왜냐하면 이 롯데월드 면세점의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확 또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룹의 어떤 그 지금 어수선하고 막 그 좀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대규모 인사는 안 하지만 일정 부분 승진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보상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좀 으쌰으쌰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화는 여기는 뭐 해피했죠 올해. 그래요? 예, 올해 안에 롯데가 죽었다고 보면 한화는 올해 좀 해피한 그룹 중에 하나다. 아사가오리. 그렇죠. 김승현 회장이 정말 나름대로 네. 그 왜 올 초에 그 한화 이글스의 그 김성근 감독을 전격적으로 하면서 그룹의 어떤 뭐 스포츠단의 그 이미지도 되게 좋아졌고 또 삼성으로부터 방산 사업 이걸 확 인수하면서 그룹의 덩치를 확 키웠고요. 전반적으로 규모 매출 뭐 이런 분야에서도 작년보다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얼마 전에 그 한화그룹 임원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약간의 이제 그 얼굴 표정 관리 하시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또 하면 지금 다른 그룹들 분위기 안 좋은데 또 공격받을 수도 있다. 우린 조용하게 이렇게 보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한화그룹은
또 나름대로 연말 인사를 나름대로 하면서 어떤 전반적인 그런 그 방산 사업의 새로운 어떤 조직 개편 맞춰가지고 기본적인 인사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재벌 대기업들의 연말 인사 어떻게 될지 쭉 짚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좀 대표적인 국내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LG 삼성이 샤오미 돌풍에 정말 힘을 못 쓰는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네네. 이제 텔레비전 뭐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시장 점유가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으로 사물 인터넷 쪽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힘을 못 쓰는 것은 좀 더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그리고 경영에서 좀 더 그 뭐랄까요 그 전문 경영이 아니라 여전히 후진적으로 오너 기업 저기 오너 일가가 하니까 네.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 좀 잘 해서 연말 모두가 해피한 하나만 해피한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좀 해피하게 했으면 네.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좀 잘리게 되는 분들은 어떡하냐 걱정이네. 그러게. 하여튼 좀 따뜻한 연말이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